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을 점검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기록했던 지난주 뉴욕 증시였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도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이번 주는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런 CPI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은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이전보다 둔화할 경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이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이 강화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도 연준 인사들 여러 공개 발언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파월 의장에 이어 연준의 핵심 인사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그리고 연준의 3인작 격인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까지 연이어 매파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주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월 CPI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 주요 견해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생산자 물가지수 PPI, 여기에 소매 판매 지표 등 여러 경제 지표 발표도 예고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을 분석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은 생방송 유튜브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도 가능합니다. 또한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허그의 전세 반환 보증 규모가 크게 급증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세 반환 보증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허그가 대신해서 갚아주고 추후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인데요. 지난 1월에 허그가 갚아준 전세 보증금 규모가 1,700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90%가 넘어가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을 막겠다, 차단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깡통 전세가 속출하면서 허그가 지게 되는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 허그가 갚게 돼야 할 연간 대위 변제액이 2조 원대 달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세 반환 보증 규모가 이 허그에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 확인을 했었고요. 그럼 다음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9년 만에 1월 국내 주식을 크게 사들였었죠.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쇼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6조 원이 넘는 순매수세 보이면서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월간 순매수 규모로 살펴보면 2013년 9월 이후 지금 가장 많았고요. 6조 원대 순매수에 나선 시점도 2020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4개월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주식시장의 상승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 그러니까 코스피 위주의 매수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달에만 6조 3,800억 원어치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행렬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달 2,300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한편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국내 주식 수는 636조 원대로 시가총액으로는 26.9%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히 이 코스피 에서는 좀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조금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5년 사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요즘 정말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죠. 직장인들의 지갑 사정은 점점 더 팍팍해져 가는데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의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5년 사이에 70% 가까이 급증했다라고 하는데요.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 임금은 떨어지고 있는데 근로소득세의 증가세율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 증가율이 같은 5년 기간 내에 지금 49.2%가 올랐고 자영업자나 개인 소득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가 49.4%가 올랐는데요. 근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무려 70%에 육박했다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러분들 체감이 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근로소득세라는 게 월급이나 상여금, 근로소득에 붙는 세금으로 직장인들의 경우 월급에서 원점 징수가 되는데요.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57조 4천여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처럼 이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정부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취업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근로소득세 규모가 커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용 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이 늘어나면서 덩달아서 근로소득세도 높아졌다라는 설명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수치를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실상 중산층 이상에서 갖게 되는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귀속근로소득을 갖고 있는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수가 1995만 9천 명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35%는 이 기준에 미달하면서 사실상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점은 사실이지만 일정 소득을 벌어들이는 중산층 정도에서의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지금 고물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대 물가가 지속되면서 실질 임금이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서 소득세를 좀 완화하겠다라고 나섰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게 되는 중산층의 부담이 또다시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세 수가 크게 좀 증가한 점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각 증시 상황을 살펴보고 특징주 점검해보는 이 시각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 뉴욕 증시와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약세장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쏟아지면서 더욱더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전장 대비 0.84% 하락 모습 보입니다. 거의 1% 가까운 하락률 나타내면서 2,448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장부터 기관들의 이 매도세가 거셉니다. 장 초반 1,000억 원대 물량을 덜어냈던 기관, 현재까지 3,750억 원대 물량을 덜어내면서 현재 지수 하락 요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함께 매도 우입니다. 개인은 4,046억 원대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1위부터 5위 종목 대부분 약세인데요. 특히나 삼성전자도 오늘 0.32%대 약세장이고요. SK하이닉스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3.21%대 떨어진 9만 500원 선에 현재 체결되고 있는 상황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주 폴란드 자동차 산업협회에 가입하면서 이 유럽에서 목소리를 좀 키워날 것으로 전망됐던 반면에 오늘은 약세인데요. 오늘 현재가 52만 7천 원 선에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까지도 72만 2천 원 체결되면서 전장 대비 1.7%가량 떨어지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는 0.03% 소폭의 내림세 보이면서 772선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수급 포착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 코스닥에서는 매수 우입니다. 개인 384억 원, 외국인은 119억 원대 물량을 담고 있고요. 기관이 홀로 246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조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최근 2차 전지도 강한 흐름 나타냈었는데 오늘 에코프로비엠 대장주 중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14%가량 상승한 현재 13만
2,200원 체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LNF는 1.74%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3.4%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94,400원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카카오게임즈는 약세입니다. 특히나 카카오게임즈 2.85%대로 떨어졌는데요. 이 역대급 실적과 최근의 신작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가 45,000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원유 감산 소식 속에 국제 유가 등이 상승해 현재 국내 증시에서도 정유와 LPG 업종이 강세인 가운데 오늘 S-오일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는 현재 생산된 원유를 전량 판매하고 있지만 가격 상한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에게 원유를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3월부터는 하루 5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S-오일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대비 1.63%대 상승한 87,500원 선으로 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 S-오일과 함께 또 일신석재까지 특징주로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현 정부 들어 첫 방북 승인 소식이 주목되면서 관련 업종이 남북 경협 섹터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주로 꼽히는 일신석재까지 오늘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12% 급등세 나타내면서 1,371선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류재복 남북 이산가족협회장이 북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방북을 신청한다고 전해지면서 증시까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 들어 첫 방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자, 현재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하락장입니다. 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을 텐데요. 이 시각 수급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위 종목과 주요 흐름들 어떤 상황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특징주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은행주 쪽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우리금융지주는 이제 동반 순매수세 매수상위 종목에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신한지주, KB금융에 대해서 오늘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이제 은행주 이제 국내 이제 4대 금융지주를 비롯해서 국내 이제 은행주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이러한 환원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향후 이제 주가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주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런 행동주의 펀드의 그런 주주환원 정책 좀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SM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지난주에 또 하이브가 이제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향후 지금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S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향후 하이브가 SM 주식의 25%를 지금 공개 매수에 지금 나설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의 주도 섹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흐름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이런 2차 전지주로 최근에 좀 순매수세가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이제 물량 증가로 실적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지난 4분기에도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이라 성장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은행주 위주로 수급 상황이 좀 들어오고 있는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서 또한 하이브 공개 매수로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SM까지 좀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올해 물량 증가로 실적 성장이 전망되는 에코프로비엔까지 점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에서 이제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중에서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주입되고 있는 은행주 가운데 신한지주를 오늘 특징주로 포착을 해봤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022년 연간 순이익이 4조 6,42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15.5%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실적을 시현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9년 연속에서 실적 증가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 님이 좀 소폭 하락했지만 4분기에 고금리로 조달한 정기예금이 낮은 금리로 좀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님 상승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자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배당 성향 상향 그리고 분기 배당 또한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이런 주주환원 친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도 오늘 금융주에 주목을 하셨네요. 이 금융주 중에 신한지주를 오늘의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최근 러시아가 이 서방 국가들의 좀 제재의 원유 감산이라는 맞수를 조금 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좀 상승 흐름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 시장이 러시아의 감산을 좀 예상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이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 주신 게 맞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감산에 대한 흐름들을 예측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에서의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원자재 같은 경우는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가격적인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산에 대한 이슈로 WTI라든지 유가는 일단 영향을 받긴 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사실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하려면은 추가적으로 오펙에서 감산을 안 하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수요단의 회복이 조금 잘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단연 시장에서 또 주목하고 있는 이슈 자체가 경기 침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침체 시기가 되면은 수요단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유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상황이 경기 침체기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유가 수요도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체크하시란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에 대해서 안도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중국발 수요 증가도 있고요. 네. 앞서 짚어주셨던 이 오펙의 낮은 증상 가능성이 좀 잔존하고 있기도 한데, 네네. 특히 러시아 이번 결정이 미국의 물가를 다시 끌어내릴 수도, 다시 자극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좀 예측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 감산에 따른 리스크는 어떤 거를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부담이 되죠. 생산자 물가에 대한 부담이 되고요. 그런 이제 지표들이 또 상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침체에 대한 부담감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핵심은 중국의 수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월 달에 양회가 있고 거기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중국 정부의 기조를 보면 해외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본격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양책과 더불어서 수요단에 뭔가 증가가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감산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수요의 증가는 이런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이런 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구현되느냐가 결국엔 향후 유가에 대한 움직임들을 변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 원유 수요 회복 정도가 향방을 좀 좌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국제유가 상승에 조선주들의 투심도 좀 개선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네. 지수 대비해서 이런 조선주들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는 거와 또 동시에 정유주, 에너지 관련주들도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종목들 주가 현황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정유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뭐 대표적으로 SOL이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뭐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오늘 뭐 이제 좀 약간 테마성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군들은 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업황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여전히 정제 마진은 사실 수익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전에 굉장히 높았었던 부분보다는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최대 실적들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중국단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의 좀 정제 마진이 좋아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또 수익성 개선에 따른 기대감들을 일단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유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테마성으로 이제 유가가 상승을 했을 때 급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뭐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제 뭐 석유선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업황에 대한 사실 투심을 좀 자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탄소 중립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죠. IMO 2020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들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수주를 워낙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도크는 가득 차 있기는 하지만 LNG선 자체가 고부가선이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고요. 또 재작년 이후부터 성과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좀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조선업 특성상 이런 대금 자체를 4번 정도에서 나눠서 봤는데 2018년에서 19년도 대규모 수주를 받았었던 이런 수주에 대한 대금들이 일부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장부가에 대한 전환, 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조선업황에 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업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팅 업체들 같이 연관되다 보니까 기대감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닥권에서의 좀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난해에도 살펴보자면요, 이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좀 무기화하고 네. 좀 나섰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유럽 주요 국가들도 즉각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시각을 돌리면서 이 관련주들도 함께 견인이 됐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감산과 관련된 사태에 따라서 이 또 지난해와 같은 이런 좀 상황들이 좀 연출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이 기대되는 수혜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계속 정유주 조금 살펴주셨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주들도 향후 향방이 좀 어떻게 될지 정유주와 함께요. 이 향방도 좀 궁금하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또 이 일부 또 세부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어떻게 시각을 조금 바라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정유주랑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만약에 두고 보신다면은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이런 설치량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풍력 같은 경우는 유럽 지역에서의 좀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 이제 기가와트 설치량을 굉장히 좀 높게 설정을 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전 세계적인 정부의 기조죠. 앞서 말씀드린 탄소 중립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앞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창출할 수 있는 원전 그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에 조금 더 치중을 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에너지 비율을 6대4 비율로 태양광과 풍력으로 좀 이제 재배치하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인 기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적인 설치량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두 섹터 중에서 굳이 고르자고 한다면 저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손을 얹어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 감산 이런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러시아 감산 카드에 따라서 원유 공급난 심화 이 가능성도 조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탑픽 종목들 그리고 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좀 접근 좀 지금 해봐도 좋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재생에너지 중에서 결국엔 탑픽으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엔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풍력으로 전 설정을 조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주적인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뭐 유력한 세계적인 기업이 또 우리나라 투자하는 그런 이슈들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 태양광 비율이 87이었는데 이게 6대4 비율로 풍력의 비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고요. 다들 조금 잊혀지셨겠지만 2020년 때 또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좀 이뤄내겠다라는 정책 발표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기조들이 결국엔 풍력 쪽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저는 CS 윈드를 조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작년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 베스타스에서 거의 100%가 넘는 매출액이 좀 이 수주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계약이긴 하지만 작년 매출액을 넘어서는 일단 수주가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수주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풍력 타워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특히나 대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런 나라들과는 또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재작년부터 하부 구조물 쪽으로의 시장 확대도 좀 노리고 있는데 풍력 타워 시장보다는 하부 구조물 시장 자체가 2배 이상 크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직 계열화 부분들 그리고 공장의 아시아 전환과 우리나라에서도 공장을 늘리는 이런 움직임들로서 굉장히 좀 성장성이 돋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뭐 베어링에 대한 좀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디게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이런 수주 라인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전 세계적인 설치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단연 풍력 타워 쪽에서 이제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CS 윈드의 성장성도 같이 돋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 쪽에서의 이런 설치량 확대가 결국엔 보조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의 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현재 본부장님께서 주목하시는 게 바로 풍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 탑픽 종목을 CS 윈드로 조금 꼽아 주셨는데 이 풍력 섹터 내에서도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으면서 현재 지멘스와 공급 계약을 좀 체결하면서 네. 풍력 기자재 계약 중에선 사상 최대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단은 중장기 계약이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향후 설치량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가시화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대한 이런 풍력 설치량 자체가 향후 뭐 몇십 배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 지역이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쪽 부분에서 좀 강력한 또 분출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상 풍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의 구조 자체가 좀 깁니다. 사이클 자체가 거의 7년으로 좀 길긴 하지만 해당 라인들이 좀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추가적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풍력 관련 종목까지 훑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말씀하셨을 때 이 탑 업종으로 태양광도 같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태양광 조금 전까지는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을 조금 했는데요. 네. 그래도 나는 풍력
미국보다 태양광 쪽에 좀 투자 포인트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조언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폴리실리콘 쪽을 집중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셀모듈 쪽으로 보실 것이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중국을 배제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뭐 이제 폴리실리콘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 쪽이 조금 태양광 흐름들을 단기간에 좀 주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만약에 태양광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저는 뭐 토픽 종목으로는 하나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수직 계열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의 태양광이 25년부터 30년까지 연평균 50기가와트 이상의 좀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가와트 수준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 셀 모듈 업체죠.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재생에너지들 중에서는 사실 빠르게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에너지를 빠르게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조금 더 우위가 있는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럽 지역에서 뭐 풍력은 당연히 강한 지역이긴 하지만 이런 태양광의 비율 자체도 좀 많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셀 모듈에 대한 이런 그 주택의 의무 설치 이런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도 좀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태양광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그 관련주로 하나솔루션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증시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자, ISS의 이지한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지난주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연초에 상승 랠리를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뜨거웠던 미 고용 지표에 따라서요, 이 완화 추세를 보이던 미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다시 반등세를 좀 보이기도 했는데, 이 14일로 좀 예정되어 있죠. 이 미 CPI 발표도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자, 미국 인플레 시간표 다시 빨라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가 굉장히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이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연준의 시기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일부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기조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단지 금리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한 발 물러난 정도라고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기조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을 크게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이제 긴축 정책이 또 나올 것이냐라고 본다면 사실 이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금리 인상이 상당히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의 폭도 지금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연준의 이제 입은 오히려 더 이제 거칠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부분이 지난주부터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조정이 이어지더라도 작년과 같은 무조건적인 그 급락의 상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압박이 많이 완화되는 부분을 일단 큰 줄기로 먼저 이해를 하고 이 상황에서의 작은 이제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연준의
현재 인플레이션 시간표는 당장은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한 발 물러섰지만 그렇다고 해서 긴축이 아주 강하게 압박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플레 우려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조정이 조금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큰 이런 기조와 기대감은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높아지는 인플레 우려와 또 긴축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제 연준 주요 인사들도 금리 인상 기조 지속 가능성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 이 연준 갈등과도 첨예한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이 미 기준금리 예상대로 5%대에서 멈출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아니면 그 이상을 조금 염두에 둬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점도표상으로 연준의 이제 금리는 5.1% 내외로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5에서 5.2% 그 사이가 가장 많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일부 연준 인사들의 강경 발언이 쏟아지면서 6%대 혹은 8%대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 금리 인상 기조가 예측된 금리 인상 범위를 넘어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지난주 증시에 일시적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준 그 위원들의 강성 발언은 이제 일부 의견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 금리 인상 때 했던 발언들을 본다면 결국은 이제 시장의 지표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시장의 지표를 보면서 전반적으로는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시장과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라는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항상 불안하게 예측했던 파월의 FMC 이후의 발언이 악성적으로 쏟아지면서 시장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최종 금리 인상 목표가 5%에서 5.25% 사이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는 가정을 일단은 하고 있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에서 한 75bp 정도의 금리 인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75bp를 어떤 식으로 시장에 적용을 할 것이냐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고 만약에 이제 3월달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추가로 25bp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유폭이 한 50bp 정도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파월의 기조로 본다면 급격한 시장의 압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기준금리가 5에서 5.25% 사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5.25%를 예를 들어서 올해 1분기, 2분기 내에 모두 다 채워놓고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다 라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최종 금리 수준에서 약 50bp 정도는 예를 든다면 이머전시 한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충분히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용도로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일단 시장 금리는 다음 달에 만약 25bp 정도 혹은 예를 들어서 좀 무리해서 50bp 나온다면 일단 그 상황까지 간다라고 본다면 거기서부터는 스탑 앤 홀드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전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급격히 불거졌던 시장의 조정에 대한 긴축의 압박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이번 주 CPI 발표와 다음 달 FOMC에서 금리 인상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또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 주 CPI 발표가 상당히 이제 분수령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는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CPI 발표가 기준점이 되는 시점이 아마 이제 2022년도로 제한시키면서 아마 통계적으로 발표하는 부분에 대한 변수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 이제 어떻게 반영되느냐 여부를 좀 본다면 저는 이제 일단 긍정적인 방향을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난 12월 달과 1월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발표되는 CPI도 이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부 상승하는 섹터들, 예를 든다면 의료보험 쪽이나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크게 상승했던 적개국소 쪽에서의 일부 반영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상승하는 섹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너무 섣부르게 금리 최종 종착점을 크게 예측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에서 5.25% 범위로 좀 유력시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해 주신 CPI,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전년 대비 상승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좀 둔화돼야지만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좀 강화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디스플레이션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섣부른 예측을 일단 좀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그 단기적으로 보면 올 초에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그 IT 섹터들,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비롯한 IT 섹터들이 상당히 많은 수급이 몰리면서 좋은 모습 좀 보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강력한 테마들도 예를 들면 AI나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로봇이나 챗GPT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돌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은 지금 현재 그 시장에 대한 판단은 아마도 그 2월달 CPI 발표와 PPI 발표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은 지금 연초에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은 펀더멘탈이냐 모멘텀이냐를 놓고 본다면 지금은 결국은 수급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예측했던 우리가 시장이 급락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미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우리가 예측했던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이 일단은 시장의 예측과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른 움직임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수급을 쫓아서 지금 시장을 판단하는 부분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글로벌 자금 이동이 1월 달부터 유로존을 비롯해서 글로벌 이머징 마켓, 특히 중국과 아시아 쪽, 그 대만과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쪽에 자금 이동이 가장 많았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해본다면 지금은 일단 각 시장별로 실적 발표 시즌에서는 어느 정도 디스커플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우리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꺾이기 전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외국인의 수급이 만약 여기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조정이 대부분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의한 조정은 사실 추세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 조정 기간 동안 외국인의 수급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조정을 활용한 또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AI 챗봇 관련주들 여전히 지금 뜨거운 상황 속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들어서 이 AI 관련주들 급등락 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이제 각국 기업들이 모두 AI 돌풍을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 관련주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지, 또 이 빅테크 전반적으로 시세가 어떻게 확산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 자체가 IT 쪽에 가장 큰 기반을 좀 뒀었고,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미국으로는 전기차 이 섹터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들이 지금 현재 이제 지난주부터 조정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섹터 종목들이 시세가 꺾인다면은 수급이 전환되면서 시장을 꺾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미국도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에서 그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하락폭이 컸지만 반면에 상승폭도 가장 컸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나 2차 전지가 혹은 전기차가 지금 여기서 시세가 꺾이면서 완전히 시작 하락을 주도할 거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판단을 좀 유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수급상의 변화가 없이 펀더멘털상의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면 아마도 이번 CPI 발표 전에 수급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 시장을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혹은 그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주부터 조정을 받지만 수급으로 본다면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결국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매도의 주체가 거의 기관 쪽이고, 특히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주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세 꺾인다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게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증시도 챗GPT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뭐 구글이나 메타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섹터들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지난주에 거의 이제 폭락 수준의 10%가 넘는 하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차별화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AI 기반에서 로봇이나 챗GPT 관련된 섹터들은 단기 모멘텀 테마성으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매물에 의해서 시세가 조금 많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도체나 2차전지, 전기차와는 조금 차별화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로봇이나 챗GPT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단기 과열권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 템포 좀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테마 형성으로 올랐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하나의 섹터와 레벨업의 성장성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단기에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그 코스닥의 딥러닝이나 혹은 짧은 테마성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코스피 시장의 중대형주들, 특히 네이버와 같은 이런 대형주 종목들을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IT, 테크 관련된 기업들도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를 제외하고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지금은 차익 실현하거나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크 기업에 대한 전략은 두 가지로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도체나 2차전지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조정을 활용해서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챗GPT나 로봇처럼 테마성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업종과 또 이슈 투자 전략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난 1월 달 이후에 8조 원 넘는 매수가 우리 증시에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8조 원 정도가 유입이 되었는데, 이 유입된 자금들의 대부분이 반도체와 2차전지, 자동차 이 세 섹터에 거의 90%에 가까운 집중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생각은 낙폭이 가도했던 반도체와 자동차를 저점 공략하는 전략,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전략이 있고, 우리 증시에서 그래도 레벨업 섹터로 구분하는, 시장이 좀 어려워도 레벨업이 가능하다라는 실적 관련되어 있는 그 섹터는 전기차를 비롯한 그 2차전지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지금 여기서 증시가 좀 쉬어갈 때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이 낙폭이 좀 나오겠지만, 오히려 자동차나 반도체, 2차전지는 이번 조정 기간, 특히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 의해서 조정을 받을 때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혹은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으로 삼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지난주부터 2차전지와 반도체는 단기 낙폭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바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자동차 쪽은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작년 4분기에 실적 우려감이 상당히 과도하게 반영이 됐고, 여기에 미국의 IRA 법안에 관련돼서 그 악재가 대두되면서 주가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재가 어느 정도 그 실적이나 시세 반영이 좀 되어 있을 때 지금부터 좀 중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자동차와 관련된 모멘텀을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IRA와 관련된 리스크는 이미 증시에 반영된 상태에서 3월부터는 아마 이 법안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조금씩 호재와 관련된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정도의 자동차 F1을 접근하는 전략 괜찮고,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낙폭 실적은 생각보다 좋았던 거에 반해서 주가는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최근 1월 달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같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지금 좋겠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이번 주는 조정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조정을 활용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로 바뀌지 않는다면은 주도 섹터인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고, 그중에서 특히 자동차 관련된 쪽은 지금 정도의 가격 부담이 크게 없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번 주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SS의 이지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오늘장 내일장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